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2025년도가 이제 마지막 날이 지나고 오늘 1월 1일 2026년도가 되었습니다. 와, 이게 시간이라는 게 참 나눠져 있다는 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약간 뭔가 이렇게 딱 단위로 쪼개서 구별되어 있는 그런 게 참 기분 좋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연말 정산을 해보려고 해요. 제 친구가 블로그에 올린 몇 개 이제 목록들을 제가 가져와서 이제 하나씩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해의 책. 올해의 책은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진짜 좋은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부문을 좀 나눴어요. 소설 부문,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책입니다. 단편 소설을 엮은 건데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돈과 이웃이라고 어디서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병원에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좋은 이웃이라는 그런 단편을 정말 좋아했는데 거기서 제가 좋았던 문장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자꾸 재산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나도 내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이 들어서요. 그런데 얄궂게도 남의 욕망은 탐욕 같고 내 것만 욕구처럼 느껴집니다. 기본 욕구, 생존 욕구 할 때 그런 작은 것으로요. 그런데 그곳에 생존이란 말을 붙여도 될까? 그런 건 좀 염치 없지 않나 자책하다가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에게 떳떳한 선이란 과연 어디까지일까 반문합니다. 얼마 전 남편이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남을 돕고 살자. 그런데 여보,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때도 이웃이 생각날까? 그저 약간의 선의와 교양으로 가끔 어딘가 기부하고 진보 성향의 잡지를 구독하는 정도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라 착각하며 살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자 한동안 피하고 싶었던 무겁고 부담스러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게 나라면, 이 시장에서 이익을 본 게 나라면 지금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대놓고 기뻐하거나 자랑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깊은 안도감 정도는 느끼지 않았을까 하고요. 저는 요 페이지를 보면서 거의 광광 울고 싶었습니다. 너무 찔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단편 소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 부문은 프로이트 대 루이스,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는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그런 대담까지는 아니지만 가치관을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행복, 성, 사랑,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무 재밌었고, 여기서도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나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늘상 어울리고 싶은 상대가 못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역시 그에게 호감을 느끼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저지른 어떤 것들은 그야말로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수들이 저지른 어떤 짓들 또한 혐오라고 미워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스승들이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다. 그는 항상 이런 구분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몇 년 후 루이스는 자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비겁함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나 자신을 사랑해왔다고 쓰고 있다. 즉 그는 계속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원하고 행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책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밑줄 그으면서 루이스 형 이러면서 약간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비소설 부문에서 하나 더 뽑고 싶었는데,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이 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고 되게 논리적이면서도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컨대 증여는 그것이 증여라고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증여다, 너는 이걸 받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될 때 증여는 저주로 바뀌어 수취인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수취인에게 무언가 건네지는 순간 그것이 증여라고
받고 뚜렷이 드러나면 그 즉시 답례의 의무가 생겨나 버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증여에서 교환으로 변모하고 말죠. 증여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을 밝힌 순간 보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증여였구나 하고 과거형으로 파악되는 증여야말로 증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라는 게 약간 선물 같은 건데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도 그 받는 사람이 몰라야 하고, 그리고 또 과거형으로 그게 증여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증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 때 증여가 아닌 뭔가 교환의 형식으로 선의를 베푸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 언젠가는 나에게 갚겠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겠지가 뭔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무언가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도 안 보이는 곳에서 증여로 제 삶의 곳곳에 숨어있고 지탱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말하기 어렵다. 올해 영화 윤가은 감독님의 세계의 주인. 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영화관에서 3번을 본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아니 기술적이고 내용적인 걸 떠나서 그냥 너무 저한테는 큰 감동을 주는 영화였고, 예술의 쓸모가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창작한다고 하면은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창작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덕질을 하다가 또 알게 된 게, 어떤 분이 우리 집 찍을 당시에 윤가은 감독님의 촬영 수칙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또 완전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가은 감독님이 어린아이들이랑 촬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촬영 수칙을 이제 스태프들한테 이제 나눠준 건데,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살짝 길어요. 8가지인데, 우리 집 촬영 수칙.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하는 성인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 0. 우리 집의 현장은 어린이와 성인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 배우들을 프로 배우로서 존중하며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이자 삶의 주체로서 바라봐 주세요. 항상 어린이 배우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1. 어린이 배우들과 신체 접촉을 할 때는 주의해 주세요.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위 등의 가벼운 접촉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진행상 필요한 부분들, 의상과 헤어 정리, 와이어리스 마이크 착용 등이 있을 때도 어린이 배우들 본인 혹은 보호자와 스태프에게 미리 공지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2. 어린이 배우들 앞에서는 전반적인 언어 사용과 행동을 신경 써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쓸 수 있는 욕설과 음담패설 등을 자제해 주시는 것은 물론, 어린이의 외모나 신체를 어른의 잣대로 평가하는 단어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키가 작다 같은 부정적인 표현들뿐만 아니라 얼굴이 부었다, 뾰루지가 났다 같은 묘사들조차 어린이 배우들에게는 큰 영향을 줍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고민하더라도 괜찮다고, 지금 그대로 충분히 좋다고 가볍게 넘겨주세요. 3. 어린이 배우들을 칭찬할 때는 외적인 부분보다는 배우로서의 태도와 집중력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춰주세요. 예쁘다, 날씬하다, 말랐다, 귀엽다 같은 외모적 칭찬 시에도 어린이들이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 배우들이 함께 있을 때에는 서로 비교되어 상처받지 않도록 모두 고루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별과 연령대, 주 조연의 위치와 상관없이 성실한 태도와 집중력, 건강한 생각 등을 칭찬해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4. 어린이 배우들이 촬영장에서 대기 시간과 셋업 시간 포함 혼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들의 경우 종종 프로 배우로 인식되지 않아 성인 스태프들이 되려 잡담을 유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본인들도 배우로서 촬영을 준비하고 집중해야 할 때를 놓쳐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때는 가볍게 주의를 주시고 정신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대화를 피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 어린이 배우들이 하루 10시간 정도의 촬영 시간만큼은
오직 촬영 자체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눌 시에도 자극적인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촬영 중에는 보호자로서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배우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사담은 최대한 촬영장 밖에서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담은 최대한 촬영장 밖에서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때에도 물론 대화 내용은 꼭 점검해 주세요. 6. 어린이 배우들의 건강 문제에 늘 신경 써주세요. 무더운 여름이라 특히 어린이들의 체력과 건강이 염려됩니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언제든 감옥과 PD, 연출 제작부 혹은 보호자 등께 반드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들이라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에 눈치를 많이 보고 큰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생리현상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님을 알려주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7. 어린이 배우들의 안전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특히 외부 촬영이나 이동 시 정신없을 때 어린이 배우들이 스태프나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린이들이 혼자 있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항상 스태프나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외부인의 접근, 각 스태프들과의 사적인 관계 또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8. 어린이들은 항상 성인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주 작은 말과 행동 하나까지도 어린이들에게 아주 훌륭하거나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멋진 거울이 되어주세요. 존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와, 너무 멋있죠? 이거는 진짜 모든 어른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반성을 많이 했고 이것도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올해 인물, 저는 올해 인물은 C.S. 루이스를 뽑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이냐, 영국의 작가이자 문학평론가,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기독교 변증서와 환타지 문학으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다가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성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그거를 풀어내요. 그래서 제가 한창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기간이 있었을 때 이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서 할 말을 잃게 만든 C.S. 루이스가 무슨 문장을 말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박을 제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그냥 바로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 그냥 다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나도 똑똑해지고 싶다, 약간 지적인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제가 처음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의 사건. 올해의 사건은 뭐 당연 만성 콩팥병이겠죠. 만성 콩팥병 이전과 이후가 너무 180도 바뀌어버려서 지금도 적응을 한 건가? 굉장히 어질어질했었던 사건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달리기도 이제 무리해서 할 수 없게 되고, 좋아하는 음식들도 마음대로 못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많이 생겨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나는 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 되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말 콜드플레이 콘서트 가서 본 문장인데, 간단한 영어거든요. 근데 되게 딱 와닿았어요. 뭐였냐면 If you want love, be love. If you want peace, be peace.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 어떤 것을 알고 있거나 나는 이런 가치관을 품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나 모습을 꿈꿀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SNS 보면서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품지 않고 배척하는 느낌이 들고, 진영을 나눠서 너무 싸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보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나도 주변인들에게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맹렬히 미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공간, 저희 올해의 공간은 무코를 뽑았는데 올해 2월에 갔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갔었는데 사실 무코가 뭐 별거 없어요. 되게 조용하고 되게 한적한 동네인데 그렇게 뭐가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 장소에 뭐가 없어서 봤던 사람들이 더 기억이 남는 건지 되게 별거 안 했거든요. 그냥 음식 먹고 어디 그냥 카페 들어가고 잠깐 바다 보고 뭐 독립서점 가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뭐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걸 했었는데 되게 그냥 뭔가 좋았어요. 뭔가 누구 하나 투닥거리거나 이렇게 모난 사람이 없었어서 즐겁게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것도 있고 그래도 제일 큰 감사는 만성 홍파병을 제가 너무 우울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이거는 뭐 제 신앙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제가 신앙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고 뭔가 되게 억울하고 약간 세상을 원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나름 되게 건강하게 빠르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올해의 감사는 이 콩팥병을 제가 너무 무너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마음, 그런 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올해의 우울. 근데 올해의 우울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계속 뜨문뜨문 아쉬운 거죠. 우울까지는 모르겠고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운동 과하게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음식,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 제가 요새 흑백 요리사 보고 있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그 셰프님들이 신장 환자들을 위한 그런 재료들로 맛있게 만드는 그런 음식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기쁨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제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결의 사람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나이 먹고는 사실 이런 만남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나더라도 되게 형식적인 뭐 사회에서 만나면은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되게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되게 빨리 가까워졌고 그러면서도 되게 다른데 너무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게 올해의 기쁨이 된 것 같아요. 올해 후에는 기본 건강검진이라도 그 전에 조금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잠시 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진짜 안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내 몸을 조금 더 소중히 생각했었더라면 항상 이렇게 나빠지고 나서 깨닫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그게 좀 후회로 남습니다. 올해의 결심, 유튜브 해야지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풀타임 퇴사할 때부터 유튜브 한다고 했다가 또 장비만 막 엄청 사들이고 포기를 했었죠. 근데 올해에는 어쨌든 했다. 뭐 퀄리티나 기획이나 뭐 콘텐츠나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그것은. 그리고 올해의 발견은 제가 아프고 나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 그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만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챙겨야 되고 얘네도 챙겨야 되고 하는데 제 에너지가 너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안 챙겨요. 너무 이상한 논리긴 한데 제 에너지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이 모두에게 나눠주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대충 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처럼 말하는 것도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 못 챙긴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찾아와주고 먼 길까지 와주고 막 퇴근하고 와주고 이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올해의 덕질,
제가 뽑기에 빠져가지고 거의 하루에 몇만 원씩 썼죠. 그리고 막 유튜브로 뽑는 거 공부하고 인스타그램 뽑기 고수들 거 막 팔로우하고 보고 진짜 시덥잖은 건데 그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저는 한번 빠지면은 진짜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몇 달 했나? 네, 몇 달 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었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인형을 많이 줬었고 그 한창 미쳐 있었을 때 저 만났던 친구들은 인형을 한 개씩은 받았을 거예요. 근데 또 한번 흥미를 잃으면 확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뽑기 그 도파민이 별로 그렇게 저를 흥분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노래는 나카시마 미카의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이라는 노래인데 이걸 한일 톱10 쇼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카시마 미카가 불렀었거든요. 눈의 꽃 부른 그 가수, 일본 가수인데 정말 저는 무슨 한편의 약간 영화 뮤지컬을 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사가 너무 저릿저릿하고 그 노래 밑에 또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의 그런 사연들이 또 다 막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온몸으로 노래를 부른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진짜 거장이구나, 진짜 아티스트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무대였어요. 너무 멋있었고 가사도 사실 너무 좋아요. 원래 원곡자는 따로 있긴 한데 그리고 나카시마 미카가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와서 불러서 그런지 더 와닿는 거예요. 진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고 제 주변에도 많이 소개를 하고 알렸던 노래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유튜브에 보면은 원래 영상은 내려갔을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아마 기간이 돼서 내려간 것 같고 다른 이제 그 팬분들이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한일 톱10 쇼 퓨어 버전, 클린 버전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올해 유튜브는 두 개를 뽑았는데 최성훈의 사고 실험과 적수다를 뽑았습니다. 쇼폼에 미쳐있는 시대 좋은 주제랑 메시지로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배웠던 그런 콘텐츠였어서 너무 좋은 책 읽는 듯한 느낌의 그런 콘텐츠였다. 그래서 올해 유튜브로 뽑았고요. 올해 TV 프로그램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MBC였나? 아무튼 거기서 한 예능이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돼서 이제 뭐 은퇴하거나 이제 나갔던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그 시합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김연경 감독의 그 마인드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생각해야지 저 클래스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저런 노력을 해야지 저런 선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뭉클뭉클할 때도 있었고 그 선수들의 성장 같은 것들을 보면서 같이 너무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성장 콘텐츠의 힘은 엄청나구나. 나도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약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짤이 많이 있는데 꼭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의 공연은 당연 콜드플레이 콘서트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9년 전에 왔었나요? 그때 콜드플레이가 내한했었을 때 제가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어서 못 봤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때 월드 투어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캐나다에서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나랑 안 맞는다 했는데 올해에는 제가 2번이나 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고 와 진짜 가슴이 벅차다, 진짜 멋있다. 막 제가 콘서트에서 사실 뛰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이 정도였는데 진짜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는 진짜 마음껏 뛰고 소리를 막 마음껏 질렀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열광케 하는, 눈물이 찡한 그런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연말정산 관련된 또 책이 있거든요. 이것도 상민이가 글쓰기 모임에서 선물해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몇 개 재밌는 질문들을 지금 보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 좋다. 나를 1초 만에 웃음 짓게 만드는 밑줄 그어져 있거든요.
전 여기 귀여운 뽀송이와 뽀식이, 언제나 생각하면은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귀여운 강아지들. 저는 제 꿈은 개같이 살고 싶어요. 부정적인 의미의 개같이가 아니라 정말 개만큼 사랑이 많은 존재는 없는 것 같고, 진짜 저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생명체가 아닌가, 너무 많이 배웁니다. 내년에도 가져가고 싶은 올해의 마음가짐은 땡땡땡땡 뭐이다. 저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요거는 제가 올해 저한테도 너무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이라서 2026년도에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계속 가져가고 싶습니다. 나는 밑줄,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다운 것 같다. 나는 창작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나다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글을 쓰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뭘 만들거나 그럴 때 제일 즐겁고, 아, 살아있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대답도 너무 궁금하네요. 2025년도 이렇게 연말정산을 끝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진짜 더 뭐 없었거든요. 뭘 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그래도 나름 사건들과 기억들이 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저는 좀 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노트를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뭐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기록을 하려고요. 다이어리는 매번 실패해서 그냥 무지 노트를 샀어요. 그래서 2026년도는 바뀐 점은 기록을 조금 노트에 해보겠다 라는 것과, 제가 자취를 할 거거든요. 아예 시골에 가서 살아볼까, 시골이 아니죠, 아무튼 서울을 떠나서 어디 지방 도시에 가서 살아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근처 가서 좀 교회 생활을 좀 다시 해볼까 라는 고민도 있고, 여러분도 2026년도 원하는 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잘 이뤄보시고요. 또 2026년도에는 인스타를 좀 보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책이나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가 됐던 컨텐츠를 보는 시간을 좀 늘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수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으로 인해서 기존에 배우던 것들을 할 수 없어서 뭘 하면 좋을지 잘 고민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지금 몇 명의 구독자요? 104명의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안녕.